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가을이 왔어요. 계속 그냥 비만 오고 태풍만 불다가 사시면서 평생 소장 안 써보신 분들 많을 건데, 일단 민사소송에서 그러면 소장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답변서는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다음에 또 형사소송에서 고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먼저 지금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소장 안 받아보고 안 발송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살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말로 하면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는 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사건이 있고 선임하지 않아야 될 사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소송할 때 소장 어떻게 쓰는지 이 부분 좀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소장 양식을 하나 간단히 따왔는데, 여기 보시면 소장이 있고 원고, 피고, 그 다음에 대여금 청구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사건명이야. 그리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그 다음에 날짜, 원고 이름 나오고, 뭐 의정부지 방법, 고양 지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관할이에요. 소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양식에 의해서 쓰는데, 이 소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소장은 이런 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청구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장은 내가 상대방한테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되는지를 정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용어도 이제 혼돈스럽죠. 원고가 뭐고 피고가 뭐야. 원고는 소송을 구하는 사람, 소송을 소구하는 사람이 원고예요.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예요. 근데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보면 피고라는 말을 가끔 영화 보다 보면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영화에서 피고는 이렇게 얘기해. 뭐, 형사사건이 돼. 그거는 완전히 PD가 아니면 이제 감독이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지.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입니다. 민사소송에서만 피고예요.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라고 하는 건 형사소송에서 검사로부터 소추당한 사람, 기소된 사람을 이 피고인이라고 하고, 민사소송에서는 피고라고 해요.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고가 소장을 딱 제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내? 어디다 내? 그리고 몇 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장이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만약에 작성하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법무사한테 가든 아니면 조금 아시는 분들은 또 몇십만 원 들거든요. 법무사한테 가도 소장 작성해달라고 그러면 최소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까지 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 작성해도 돼요. 대신 한 부만 작성하는 게 아니죠. 피고한테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고 거 하나, 한 분은 또 법원이 보관을 해야 되니까 피고 플러스 법원이 보관해야 될 부분까지 해서 원본까지 해서, 만약에 피고가 2명이면 3장을 내는 거예요. 원본, 그 다음에 피고 거. 그러니까 합쳐서 피고 플러스 하나 더지, 원본까지. 법원이 보관해야 되는 것까지. 그래서 3부를 갖다가 피고가 둘일 때는 접수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소장을 넣으면 법원에서 기록을 전부 다 편찬을 했어요. 소장, 그 다음에 답변서, 증거 이렇게 쭉 편찬을 했는데, 요즘엔 전자소송으로 다 해요. 그래서 소장은 지금 여기 전자소송 사이트를 저희가 적어놨거든요.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전자소송, 네이버 같은 데 치시면 전자소송 대법원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전자소송 본인 공인인증서로 해서 제출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소장은 그러면 왜 제출을 하느냐? 그리고 소장을 받았을 때도 똑같아.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소장은 뭐 사실은 그냥 돈 달라고 해도 되지만, 그 사람한테 소장이 도달되는 순간, 그리고 또 법원에 제기되는 순간 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단기 소멸시효부터 장기 소멸시효가 있는데, 보통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0년 동안 내가 돈을 빌려줬어. 만약에 우리 피디님이 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날, 변제기로부터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소멸시효가 도과돼서 청구를 못해. 그거를 우리 법원이라고 하는데, 법원, 유명한 말이 뭐냐면,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소송에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위에서 계속 잠만 자. 그리고 소송 청구를 안 해.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서 나중에 결국은 자기의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소멸시효인데, 그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가 있어. 소를 제기하면. 또 하나는 법률기간 준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라. 근데 그 경우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소송에서는 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환경소송 같은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결정이랑 받거든요. 재정결정을 받으면 그 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불복하는 그 재정신청에 불복할 때는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럴 때 소재기, 법률기관을 준수해야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연손해금이 원래는 그 이자가 법정이자가 붙도록 돼 있어요. 약정하지 않아도 이자를. 약정이 없어도 그런 이자가 붙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을 12%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소재기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지금 그 원고와 피고를 분명하게 해서 적어야 되고 여기 적을 때는 자기 생년월일까지만 적으면 돼요. 이건 왜냐하면 옛날엔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적었는데 이제 당사자가 너무 개인정보가 많이 나가니까 왜냐면 소장을 자기가 이름하고 주소 보면 이름 적고 생년월일 주민번호까지 적어봐. 내 정보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요즘에 이게 참 문제되거든요. 판결문에 개인의 정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도 되는지. 근데 어쨌든 소장에서 이거를 적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당사자가 정확한지를 알기 위해 적는 거예요. 주소를 적어야 또 상대편이 보낸 답변서를 보내주잖아요. 그 다음 피고가 누구냐? 피고 것도 적어야 되거든요. 피고 거를 적을 때 이름은 알지만 내가 우리 피디님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 생년월일을 몰라. 그거 어떻게 적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원인 관계된 사실 있잖아요. 나랑 뭐 돈을 주고 받았든지 계약서를 썼다든지 임대차 보증금을 내가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이럴 때 그래서 그 원인 서류에다가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도 하고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증이라도 우리가 사본해 놓는 이유가 나중에 소송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냥 각서에다가 이승태 써놓고 사인 쫙 멋있게 써. 날짜 적고 내가 그 2년 후에 돈 뭐 10억 갚을게. 그거 나중에 생년월일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 이름밖에 몰라. 그러면 소송 제기도 못해. 꼭 반드시 원인 서류에다 적어놔야 되는데 주소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 불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안최 불특정한 주소를 적어요. 그래 놓고 보내면 법원에서 야 이거 주소 보정하라고 그 이제 보정 명령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보정 명령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자치센터를 가면 돼.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왔으니 이 사람 주소를 알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첨부하면 돼요. 이름하고 어디 사는 누군가까지는 알아야 돼 대충. 그래야 보정이 돼요. 안 그러면 보정도 못 해줘요 그 사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 번호만 아는 경우에도 또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데 핸드폰 번호가 뭐더라. 그러면 나중에 법원에다가 그럴 경우에 이 핸드폰 번호로 사실 조회를 하는 거야. 법원을 통해서. 두 번째 이제 그 사건명 아까는 대여금을 보여줬는데 임대료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사건명을 적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 내가 돈을 달라는 취지.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됐든 대여금이 됐든 뭐 임대차 보증금이 됐든 부당이득금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원하는 금액 왜 이거를 받는지를 간명하게 적으라는 거야. 돈 달라. 그러면 돈 달라는 내용을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볼 때 청구 취지를 적으면서 그 밑에 소송 비용에 대한 것도 해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라. 그 다음에 또 가집행할 수 있다. 이걸 적거든요. 이거 꼭 적어야 돼. 잘 보고. 여기 나온 대로 적으세요. 나온 대로. 너무 알려고도 하지 마.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언제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갚을 날이 있잖아. 그때부터 돈을 안 갚았으면 2002년 3월 1일부터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아. 그러면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금 얼마가 나와야죠. 원고는 피고에게 여기 빠졌다.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서 적으면 안 돼. 여기에 보시면 이게 잘못 적은 청구 취지야. 왜냐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뭘 줘? 이자만 달라고 썼잖아요. 여기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만 썼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뭘 빠뜨렸어요? 원금. 돈 빠뜨린 거야. 그래서 이런 청구 취지로 청구하잖아요. 그럼 판사가 야 이거 뭐야? 이거는 지금 송달도 못해. 이거 송달해봐야 송달도 못하는 이유가 얼마를 청구하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장을 정확하게 적으라고 다시 보정을 해요. 그래야지 인지를 낼 수 있거든. 인지. 우리가 법원에 무슨 돈을 청구하잖아. 돈을 얼마를 달라고 소송을 청구할 때는 그 소가라고 그러거든요. 소송의 가액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금액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및 이에 대한 이자 5%랑 그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15%,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근데 이 부분은 금액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청구치를 특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자 청구를 안 했어. 그걸 안 썼다고 해도 이자는 줘야 돼요. 원래는 법정 이자가 있으니까.
개인 간의 민사 사건에 5%, 상사 사건에 6%거든요. 또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된 다음 날부터는 12%까지 줘야 돼. 왜냐하면 빨리 소송을 종결하도록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간 요거를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지 주지, 이자를 갖다가 안 썼어 본인이. 그러면 안 줘. 법원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선생님이 아니야. 원하는 대로만 해줘. 여기가 내가 받아야 될 돈이 1억인데 본인이 3천만 원만 써서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재판하는 거야. 판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람 1억 청구해야 되는데 이자도 안 냈네? 안 가르쳐줘. 그걸 당사자주의라 그래. 심판이야. 법원은 판사는 심판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하해야 돼. 내가 청구하는 그 취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적으면 돈 날리는 거야. 받아야 될 돈도 못 받아. 근데 변호사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엉뚱하게 적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청구치를 변경해야 돼 나중에. 그리고 또 하나, 청구 취지가 왜 정해야 하냐? 법원이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 거 아시죠? 단독 판사가 있고 3인 재판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소액 사건이 있어. 그렇게 나눠지는 게 사물, 요 인지대 갖고 결정해. 소송의 가액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부 사건 3명 재판부로 가려고 그러면 2억이 넘어야 돼. 2억을 초과해야 돼. 그래서 거기로 넘기려고 그러면 무조건 금 2억 100원이라도 써야 돼. 2억을 넘겨야지 사물관할이 그 합의부로 가요. 근데 그거를 금액을 2억 미만으로 쓰면 단독 판사한테 받는 거야. 또 소액 사건은 굉장히 그 간단한 사건들은 소액 사건으로 보내서 한 소액 사건 판사가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 지금 이렇게 소장 쓰는 게 복잡해요. 제가 앞에 지금 청구 취지까지만 얘기 드리는데도 벌써 이렇게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이번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좀 쉬었다가 저희가 또 청구 원인 어떻게 쓰는지 관할은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설명을